네, 휴가까지 반납을 한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각종 현안 대응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네, 한편 7월 국회가 반쪽으로 시작은 됐는데 원포인트 안보 국회와 추경안 동시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강조했는데 이번 휴가는 포기한 건지 연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게 됐습니다. 이번 주였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 백색 국가에 제외되느냐, 또 러시아 영공 침범도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있고 어느 것이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뭐 가장 큰 거를 굳이 꼽으라 그러면 한일 간의 갈등이겠죠. 네. 그 부분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국내 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수출 보복이 있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지금 아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뭐 워라밸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워라밸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휘청거리면은 네. 그럼 당연히 뭐 어디 가서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뛰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상징성이 이제 큰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 가는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예. 원래 휴가 갈까 말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안 가면 밑에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안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네. 그동안에 억지로라도 휴가를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좀 갖자고 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안 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휴가 안 가는 게요. 일본 측에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충분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피력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만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도 휴가를 네. 반납하고 네. 지금 각 정당에서도 사실상 휴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본 문제도 굉장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빠뜨리게 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고심을 한 가지 더 깊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 북한이 발사했던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닐까 싶고요. 네. 더군다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8월에 있게 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답을 요구하기도 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배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현 정부에 대한 성토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참모들과 함께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어떤 부분에 역시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 부분 고민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하죠.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탄도미사일은 우리를 향해서 쐈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서운한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북측한테 편든다고 말씀하실지 예.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하면서 뭐 북한에서도 그렇게 밝혔지만 4월과 9월에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과 9월에 약속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주체가 끼어들었다기보다는 남북 간에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주체는 남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건 뭐 북쪽하고 이해관계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쪽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도 다시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하는 뭐 이런 어떤 신호를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약속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가장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기를 바랬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네. 북한의 순수한 기대인 측면인 건데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기대하기로는 그동안에 북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리고 우리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나 촉진자로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 입장으로 보면 체제 안전도 도모하고 그리고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제재도 해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길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은 거는 맞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같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결국 미국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을 만큼 자극을 딱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할 때 미국 쪽에서 지금 자꾸 카드 뭘 갖고 나올 건지 당신들이 답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줘라. 네. 아니면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상응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시 좀 한일 간의 문제로 돌아와서요. 지금 국회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미단도 어제 귀국했고 이제 곧 방일단도 출국을 하는데 실익이 있는가 이 부분을 두고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외교의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방미를 하고 방위를 한다고 한들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미국을 가서 일본에 있는 의원들을 만나고 그리고 방위를 해서 특히 방일단의 의원들 면면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당창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지상호 바른미래당 의원은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또 지일파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아베 총리가 왜 이 같은 행동을 벌이고 있고 최종적으로 외교적 담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밑 접촉으로 어떤 부분의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방미단 의원 중에 한 명으로 미국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꼭 아베 총리와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 참여원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아베 총리가 그렇게 국내에 있는 여론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개헌 가능한 의석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베 총리 입장에 반하는 국민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대화 여지가 가능한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바른미래당의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대화의 파트너로서 이낙연 총리가 오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일본에선 이런 생각으로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파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서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방일단으로 파견되는 우리 대한민국 여야 초당적인 협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중간적 협치 성과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면요. 지금 31일에 이제 방일 의원단이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의 얘기를 좀 더 듣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다시 또 일본 가서 일본 의원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보수 야당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일본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일본을 잘 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그 노력으로 아베 정부를 가서 설득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예.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잘 알면 일본을 더 잘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익은 우리 정부를 위하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좀 더 확장해서 시야를 좀 넓히고 어떻게 입장을 갖춰야 될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일파 의원들로 주축이 돼서 뭐 저는 뭐 성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서 일본에 있는 의원 몇 명이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그게 우리의 본 뜻은 아니었다. 너네들이 오해한 거다. 그리고 너네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길 원하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또 우리 정부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노력을 해가다 보면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뭐 그 어떤 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저는 현 정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온 게 단시간에 꼬여왔다기보다는 일본 자체가 변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력이 커지고 우리 스스로가 달라진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많은 태도에 있어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은 전후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일본 극우 쪽이나 우파 쪽에서는 그걸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굴욕적인 체제에서 일본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정상 국가로 가야 한다. 거기에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회의라고 하는 단체, 강력한 로비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 단체의 뿌리에는 국가 신도라고 하는 국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황을 신격화시켜서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천황제를 신격화한 메이지 유신 이후의 체제,
그 체제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 당당했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를 본인들이 해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그런 생각들을 깔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후 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를 꿈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진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달라진 일본이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같이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자주 만나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회의 극우 단체잖아요. 요새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민당 쪽에서 대부분이 거기서 기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소속된 의원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회의에서 그 책을 들고 나와서 예, 화제가 그 된 책도 바가 그랬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북아에 대한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맺게 됐던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한 문제도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진 않았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여지를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일이 바로 대한민국 영공을 러시아의 군용기가 침범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바로 대한민국 영공 중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공을 침범하게 되죠. 예. 그 말 그대로 사실은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간의 한미의 두터운 공조 속에서 동북아의 동맹 관계를 맺어올 수 있는 이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틈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틈을 더 벌려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게 러시아 측의 입장이라고 좀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있었던 9.19 군사 합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육해공 대한민국 한반도의 어느 공간에서도 서로를 향한 적대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두 발의 탄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의 이 경랑 속에서 대한민국이 안보의 문제에서 선택해야 되는 이 굳건한 동맹은 어딘지는 좀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일본 회의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실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일본과의 거리를 훨씬 더 벌리는 것보다는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지를 바탕으로 맺어왔던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는 훨씬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예.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일본의 정체라는 책을 열심히 읽다가 들었는데요. 실체가 있는 단체입니다. 실체가 있는 단체고요. 그 단체의 뿌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을 신국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색채와 함께 군국주의적 색채 그리고 일본의 그 영화를 노렸던 그 시기로 다시 네. 가고자 하는 일종의 복고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일종의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그 일본 내위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베 내각에 다수 포진해 있고 아베 총리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말하기는 애매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개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는 방향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은 일본은 다시 복고로 들어가면서 일본 보수는 아주 극우적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보수는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 없어요. 예.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위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동해야 되는 거는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 일본과 어떻게 우리가 대척점에 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 목소리를 내는 게 아마 조국 전 민정수석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지난 22일에 당분간 일본 관련 발언을 SNS에서 자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청와대를 떠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대일 여론전을 재개했습니다. 우선 좀 글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발신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적극적인 의견보다는 기사에 나왔던 언론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이 대다수 조국 전 수석이 하고 있는 SNS의 특징인 것 같고요. 청와대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서 SNS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의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SNS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것 같고요.
있고요. 일단 수석직에서 물러나 있어서 지금은 자연인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국 수석이 이렇게 인용하게 되는 SNS 자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확산되는 하나의 여론의 축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 수석, 전 수석이 이제는 정치인 조국으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이것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청와대에 있는 관료들이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나름의 총대를 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인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의 SNS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거의 비슷한 상태로서 개진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꽤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도 계속 봤는데 예전에 조국 수석이 SNS에 올린 내용과 지금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느냐 문제는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네. 이번에 올린 거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 있느냐, 뭐 소멸되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 거는 어느 정도 팩트 체크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그 밑바탕에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부 보수 신문이나 아니면은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맥락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개인 있다는 거예요. 청구권까지, 예. 개인 청구권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서 다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제정했던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물론 해석하자고 하면은 조국 수석이 진짜 앞으로 정치하려고 그러는가? 예. 그런 생각도 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행보를 보면요. 본인은 글 SNS다가 몇 개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야당이 출렁출렁거리고 정국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거꾸로 생각하면 야당이 오히려 조국 수석 키워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우상호 의원은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 가는 것보다 부산에 가는 걸 적극 지원한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요. 근데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조국 수석이 이번에 올린 내용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참여정부 시절에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써 있다. 이거를 확실히 말해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예. 그동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라는 게 조국 수석이 썼던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 해당 언론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조국 수석이 주장할 수 있는 측면, 개인의 청구 배상권이 살아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들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존중적인 측면 두 가지를 상호 얘기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얼마 전에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쓰기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 그대로 우리 정부가 모든 것들을 고지고대로 존중한다면 현 정부가 일본에게 제안했던 1+1에 대한 안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도 이 대법원의 판결과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조국 수석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강제징용 문제로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충분하게 합의되지 않는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박근혜 정부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1+1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정부까지 끼게 되는 안을 얘기합니다. 네. 피해자가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것도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대법원의 판결만 갖고는 풀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고요. 이에 예. 대해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일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분법적 논리로서 사건 해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 이건 말씀하시죠.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설명하신 게요. 왜냐하면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했어요. 아니 보상을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보상과 배상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해석을 민간 공동위에서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보수 신문에서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에서 먼저 해석을 한 거죠. 그 보도 자료 나온 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미 그때 다 그 배상과 보상의 개념까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그때 다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한 게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굉장히 많은 반론이 나왔고요. 반론이 나올 때 여전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받아서 주장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외교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섞으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개인 청구권에 관한 것은 그 개인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불법적인 지배를 통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러면 한일 간에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럼 풀어가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1대1로 기금 조성하자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은 정부 차원의 보상을 하는 게 되잖아요. 배상을 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낸 소송이니까 그 일본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해결할 문제이니 민간과 민간의 차원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제3의 해법으로 제시한 거라는 거예요. 예.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정하게 그 돈을 지원받아서 지금의 기업으로 설립되어 있는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은 거기에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포스코나 이런 데에서 기금을 만드는 데 협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네. 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그거는 대법원 판결하고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요 사안 때문에 이제 일본에 드러난 사실로는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고 또 조국 소속이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 우리 언론이나 뭐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의견이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조국 수석은 간단하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입지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법무장관을 생각하는 정도로 좀 많이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설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등용되고 나서도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조국 속에 주어지고 있는 검찰개혁 등에 대한 역할, 임무들을 다 완수하고 난 뒤에 네. 부산 등지에서 출마까지 가능하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럼? 그리고 나면 대권 주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국 수석 입장에서도 지금 SNS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가는 길에 전혀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국 수석 스스로가 본인은 이 입법부형 인간이라기보다는 행정부형 인간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선거에 나서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예. 과거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이후에 국무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채로 자유한국당 대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권 주자까지 가는 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요. 예. 만약 조국 수석이 박지원 의원 등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 같은 지역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아마 보수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장 세고 그리고 조국 수석과 맞닥뜨릴 수 있는 후보를 내면서 선거를 치를 거기 때문에 이런 이현주 의원이 거기 나간다고 하는 저는 거 이현주 의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물들을 배치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국 수석이 애써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기용되고 나면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내각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예. 저희가 내년 총선 이야기까지 넘어갔는데 다시 조금 시간을 7월로 돌려서 지금 예. 국회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문만 열었을 뿐이고 대치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접점을 지금 찾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다 타당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런가요? 볼 때는. 네. 근데 서로 간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진 거 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추경에다 자꾸 조건 달잖아요. 이 조건 냈다가 안 되면 저 조건 또 갖다 대고 계속 조건 바꿔가면서 추경 문제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나다가 지금 안보 위기가 있다고 해서 또 안보 국회를 열자고 얘기를 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보는 중요하고 민생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근 100일 동안 지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계류돼서 96일째죠, 예. 예,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국내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야당도 집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다 추경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이럴 때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국가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거는 경제 ABC 중에 A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지금 이제 수출 피해를 당한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당한 기업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갈 건지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네. 여당이 어쨌든 집권 여당이 뭔가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좀 어렵더라도 야당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동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보국회 열자고 하는 거 거부할 명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지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엄중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서로 간에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해 있고 불신이 좀 쌓여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 제기하는 거 그런 요구에 대해서 좀 통 크게 받아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 뭐가 있겠어요? 야당도 야 국정에 협조하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여당도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 국회를 연다고 할 때 그중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저는 받아들여주는 조금 어려운 결단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정치적 결단이니까요. 이럴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럼 그 안보국회 원포인트 국회만 열겠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그래서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추경까지는 안 받아주고 그럼 추경에 대해서는 예. 얼마든지 본회의에 열어서 처리할 수는 있다는 건데 예.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는 순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국회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서로 간의 조정이 가능한 영역들을 열어주겠다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목선이 대한민국 이 바닷가를 거슬러서 올라와 갖고서는 대기 교순했던 사건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가 놀라게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도 나서서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뒤이어서 나타난 사건은 군에 대한 해명 문제, 청와대가 이러한 사건의 은폐 축소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걸 여당은 받지도 않았잖아요. 두 번째로 있었던 건 그로부터 해군에서 일어나게 됐던 이 보고 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전체적으로 정경두 국방장관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았던 게 현재 국회 현실이거든요. 네.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당이 그러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 거냐를 봐야 되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양보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양보하기 위해서 추경은 일부 통과를 시키고 두 가지 제기했던 이슈 중에 한 가지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추경은 통과가 되긴 되겠죠? 저는 추경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네. 가장 문제는 추경의 시장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추경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이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니까 강원도 산불 추경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일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경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추경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의 추경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가가 야당의 의구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반드시 추경 처리가 필요하고 네. 이것 토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면 일정 부분 조율해서 추경 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 그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해법을 국민들과 야당에게 내놓을까가 서로 협상의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얘기하신 대로 지금 추경도 안보도 급한데 여야가 공방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일단 준비를 했거든요. 듣고 와서 평론가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공조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습니다. 강한 결기를 주문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한테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면은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제 곧 만날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뭔가 합의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정의 골이 지나치게 많이 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점점 험악해져가지고 오늘 김날두라는 말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호날두 얘기 나올 때 그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끼리. 물론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오늘 들은 얘기지만 호날두 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나경원 대표가 오늘 여당 비판할 때 호날두 얘기할 거야. 미리 예측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효과입니다. 늘 이런 것들로 너무 과하게 뭔가를 그 주의 주장을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둘째로는 우리 동네 싸움하고 격투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궁금한데요. 규칙이 있냐 없냐. 맞습니다. 네. 싸울 때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건 서로 금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안보 문제 여당 공격할 수 있고요. 대통령 공격할 수 있어요. 똑바른 대책 만들어야 한다. 조사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닿아갈 때요. 안보의 심각성을 정말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깔고 저 발언을 하는가라고 느껴지는 것하고 예. 그렇지 않고 옳다구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흔들렸네. 그럼 현 정부를 비판하려고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뭔가 공격을 할 빈틈만 생기면 자꾸 공격하고 그 외에 진짜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에 휘말렸다고 많이 얘기가 되는 것처럼 일본과의 갈등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뭐 황교안 대표는 오늘 또 북한 편이냐 뭐 우리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같이 공격할 건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럼 저는 메시지 관리를 야당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게 오해라고 한다면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요새 지지율을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보니까 2주 연속 20%대다.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예, 한국당이요. 예. 그리고 밖에가 황교안 대표가 밖에서 계속 이렇게 그 분위기를 이끌 때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계속 떨어지는 원인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일본 아베 총리 경제 보복이 있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 결집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가졌던 기대감은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에서 이제 좀 해소하고 예.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 정권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보수 측이 좀 결집할 수 있었고 이 장외투쟁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1대1 구도를 설정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의 30% 고지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정도 수준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6년도 총선을 치르면서 친박과 비박과의 공천 간의 갈등 싸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예. 180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거가 완전히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지금 한국당이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이 끝났으면 그다음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떠나갔던 산토끼라고 불리우는 과거의 보수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나 인물들 몇 면들을 보건대 과거에 우리가 탄핵을 거치면서 바라봤던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으로
세상으로 넘어왔던 그 시대 그 인물로부터 무엇이 달라졌지?라고 하는 물음들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에서 굉장히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총선에서 다시 한번 한국당에 표를 줘야 되는 건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인물에 대한 변화, 정책적으로 비전 방향에 대한 수정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론가님 얘기하신 대로 메시지 관리를 한국당이 잘 못하는 걸까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시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뭐 지금 중도층 말씀하셨지만 젊은 층이나 자유한국당에 호감이 있는 사람들도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꼽고 싶은데요. 첫째는 황교안 효과가 사라졌다. 이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끝나고 황교안 대표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뭔가 보수에 대한 기대감,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황교안 대표가 들어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서 처음에 당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 심리가 생겨났는데 최근에 저는 이 기점이 되는 게 국회 갈등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였던 태도라든가 전략적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다든가 황교안 대표의 잦은 말실수라든가 그런 기대 심리가 같이 빠지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실력 있는 야당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공격했던 겁니다. 진보는 무능력해. 진보는 능력이 없어라고 공격했어요. 근데 야당은요. 공격만 한다 그래서 지지율 올라가지 않아요. 야당도 실력 보여줘야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실력이라고 보여준 게 없어요. 국회 와서 열심히 잘 싸웠다? 잘 싸우고 난 다음에 지지층 결집했다? 그 왜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한일 갈등 국면이든 안보 국면이든 자유한국당이 무슨 대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파기해라.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무조건 다 잘못했다. 이거 말고는 기억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실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싸움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야당도 책임 있는 정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야당도 책임성을 갖고 뭔가 전국 운영에 협조할 거 있으면은 과감하게 협조하고 대통령하고 만날 일 있으면 먼저 가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국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예. 야당은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한국당을 보면 내부의 기득권 다툼이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그래서 더 거리감이 생기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예. 있는 건데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35%를 넘어가면서 국가나 지도부의 리더십이 형성돼 있다.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이 되면은 이러한 내부적인 분열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자칫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도 총선에서 공천에서 아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될 텐데요. 개파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개파 간의 갈등보다는 예. 지금은 내년 총선이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 내가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예. 한국당이 지금처럼 낮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있다면 여기에 있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예.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서 내가 한국당의 공천을 받는들 사실 지금 있는 한국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가 반드시 당선될 거라고는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 지역구에서 이만큼 많은 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면서까지 하고 있다라고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셈법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내부적인 분열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노정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리해서 차단하고 지금부터 한국당이 어떻게 변화해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선거 비상대책위원회 측면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
정부가 경제적인 위기, 외교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서 한국당이 굳건하게 우리 당만 지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내년 총선 필패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수층 내에서도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게 지금 큰 위기라고 봅니다. 개파 갈등보다는 총선이 더 지금 중요한 뭔가 저는 이슈라고 개파 갈등은 전혀 중요한 하셨는데요.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개파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일 뿐이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프레임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현재 지금, 있는 한국당의 예. 지출을 바탕으로는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총선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게 되면 시기적으로 한국당의 보수 통합과 선거를 바탕으로 치게 되는 전략적인 변화의 시점이 있게 될 건데요. 저는 예. 그게 한 추석을 전후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때는 선택하고 결단에 대해 지점이 올 겁니다. 지금 소외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바깥에 외격 진영이 있지만 언제든지 보수 통합할 수 있는 원희룡 지사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보수를 폭넓게 통합해서 선거를 치를 건지 그때 주도권을 누가 가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당 내부 상황 보면 핵심 보직들 놓고서 비박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불만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제가 내부 얘기를 이렇게 들어봐도 그렇고요. 친소관계에 따라서 전략이 없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점점점 약화되면서 그 리더십이 약화된 것을 당내 최대 개파인 친박계에 의존해서 당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중심성이 친박계로 강화가 되면 비박계라든가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하고 나중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보수 통합도 힘들어진다. 네, 예.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적 쇄신하고 공천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급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